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직 9급, 자, 국가직이죠. 자, 국가직의 건축 구조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요, 자, 난이도가 평소와 거의 유사하게 중간 난이도 출제가 됐었고요. 난이도 구성을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제 구조역학 쪽에서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문제 좀 평이하게 나왔고요. 자, 철권 구조와 그 다음에 강 구조. 자, 요 두 가지에서 난이도가 좀 생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내진 구조 설계에서는 역시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내진 구조에서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일반 구조 역시 내용이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역학, 내진 구조, 일반 구조는 평이하게, 그리고 강 구조와 철코는 조금 난해하게, 그러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자, 평이하게 출제됐다. 즉 평이하다는 것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건축 구조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차별화가 됐던 회차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건축물의 구조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나왔죠? 자, 허용력 설계법은 탄성이론에 의한 자,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력을 초과하도록 자,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말 자체가 완전 틀렸죠. 그죠? 허용 응력을 초과한다. 즉, 우리 여기에서는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 응력이에요. 자, 발생 응력인데 이 발생 응력이 허용력을 초과하도록 설계한다? 그러면 무너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허용력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허용력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줘야겠죠. 이게 허용력 설계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거는 허용력 설계법은 여러분들 기본 가정이 탄성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탄성거동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적으로 보면 그거와 상반된 것으로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강도 설계법은 뭐예요? 비탄성 거동을 고려한다라는 어떤 반대적 급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현장 재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1번. 자, 재하할 보나 슬래브 수와 하중 배치는 강도가 의심스러운 구조 부재. 강도가 의심스러운 구조 부재의 위험 단면에서 최대 응력과 처진이 발생하도록 결정한다. 자, 요 의미가 뭡니까? 즉, 가장 가혹한 상태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가혹한 상태 평가. 그래서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내용 맞고요. 자, 재하할 실험 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고정 하중을 포함하여 설계 하중의 75% 이상이다. 75%가 아니죠. 몇 프로입니까? 요게 85%네요.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85% 이상을 갖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0.85에 자 1.2D에 플러스 1.6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드로드와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 자 그것에 대한 설계하 중에 몇 퍼센트? 85%를 갖고 진행한다. 이 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3번,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부분입니다. 이거는 강도 시험인데 시공 부분에서 우리가 자 각각 타설할 때 어떤 조닝에 의해서 우리가 강도 시험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재료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갖고 들어오냐는 거고요. 자, 3번 건축 구조물에서 각 날짜에 타설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하루에 한 번 이상 맞죠? 그 다음에 150세제곱미터 150루베 아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120루베, 즉 12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나머지 슬래브나 벽체 표면적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숫자로 기억하는 문제였고요. 자, 기본적으로 암기형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조적조 기준 압축 강도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 쉽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 중에 자, 요번에 차는 옳지 않은 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용은 생소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거예요. 그죠? 자, 1번. 시공 전에는 규정에 따라 5개의 프리즘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자, 일단 프리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자, 프리즘은 유니트입니다. 유니트예요. 자, 유니트. 자, 그래서 조적조의 유니트는 어떻게 되냐면 조적은 자, 예를 들어서 벽돌과 다음에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르타르죠. 그래서 벽돌과 모르타르를 융합해 놓은 유니트를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벽돌조, 즉 벽돌의 유니트를 자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프리즘을 제작해 시험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구조 설계에 규정된 허용력의 2분의 1을 적용한 경우 허용력보다 2분의 1만큼 다운된 것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중 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허용력보다 2분의 1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시공 중 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허용력과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 응력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라고 봐주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구조 설계에 규정된 허용을 모두 적용한 경우 벽면적 500제곱미터당 3개의 프리즘을 즉 유니트를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시험한다. 그 다음에 4번. 기시공된 조적조의 프리즘 시험은 벽면적 500제곱미터 품질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서 재령 28일을 지난 즉 양생 후 즉 우리가 시공 후 28일이 지난 3개 프리즘을 채취한다. 즉 설계 강도가 나온다. 이것일 때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구조 바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목구조 바닥인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이것도 지문 상태는. 자, 목구조 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바닥 구조는 수직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2번. 자, 바닥 구조는 바닥 구조에 전달되는 수평 하중을 안전하게 골조와 벽지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그죠? 네.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 3번. 구조용 바닥 판재로 구성된 플랜지는 자, 플랜지가 나왔어요. 자, 플랜지 나왔고요. 자, 플랜지는 자, 수평하중이 발생하는 면내 전단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 된다. 플랜지에 놓고 수평하중이 나왔네요. 그렇죠? 수평하중은 플랜지가 아니고 누가 분담합니까? 외부재죠. 외부재. 그죠? 웹재라고도 하는 외부재가 부담을 하겠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자, 바닥 경막 구조는 바닥 경막 구조의 구조 형식에는 수평 경막 구조, 수평 트러스 등이 있다. 이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감만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네, 답을 벌써 체크를 해드렸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 암기고요. 암기가 안 되면 풀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통 모멘트 골조에서 압축을 받는 철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전단이나 비틀림 보강철근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실험 또는 구조 해석 검토에 의한 예외사항 등과 같은 추가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만 풀어라 라는 거죠. 자, 1번. 자, 모든 모서리 축방향 철근의 135도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 되어야 한다. 축방향 철근은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자,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그 다음에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D35 이상의 축방향 철근은 자, D35입니다. D35 이상. 자, 이상이에요. 이상의 축방향 철근은 D10 이상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된다. D10 이상.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 경우 띠철근 대신 용접철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암기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35 이상은 얼마짜리 써줘요? 얼마짜리? D13짜리를 써주게 돼 있어요. D13 이상짜리를. 자, 그리고 D35 뭡니까? D35. 자, D35가 아니죠. D32 이하는 이때 어떤 걸 써줘요? D10 이상을 써줘야 된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D35 이상은 D10이 아니고 D13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특히 2번 지문 있죠. 2번 지문에 자,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축방현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요거 숫자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요 숫자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은 요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참에 알고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이 문제 어렵고요. 자, 왜 어렵냐면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암기해야 될 게. 그리고 자, 또 어려운 문제에 가중을 했죠. 옳은 것은 또 물어봤어요. 그죠? 더 어려워졌다. 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의 SS275 강종의 아면 H형광의 규격이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규격을 볼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의 강도 및 재료 정수로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뒤쪽에는 판두께죠. 판두께. 판두께를 보고 이 판두께가 몇 밀리다? 16mm 이하구나. 16mm 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장강도 410MPa 1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답이고요. 자, 2번 항복 강도. 자, 우리가 16mm 이하, 판두께가 16mm 이하일 때는 자, SS275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275MPa이에요. 네. 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위쪽에 강도는 이 두 가지고요. 여기에 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재료 정수가 될 거예요. 자, 재료 정수 보면 탄성 개수는 20만 5천이 아니고 21만이죠. 그죠? 21만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그리고 전단 탄성 개수는 8만 1000 메가파스칼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 풀 때 판두께 16mm 이하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항복 강도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할 건 요 세 가지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 여러분들 이번 참에 캐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강구조 고장력 볼트 접합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고장력 볼트 구멍 중심간 거리는 공칭 직경의 2.0배다. 2.0배가 아니죠. 얼마입니까? 3.0배로 진행을 해야 되죠. 3.0배. 이 문제 어려웠어요. 자, 2번. 자, 고장력 볼트 전인장 조임은 임팩트 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 렌치로 최대한 조이는 방법이다? 아니죠. 전인장 조임이 아니고요. 1차 조임입니다. 이 내용은. 1차 조임. 자, 일명 뭡니까? 밀착 조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밀착 조임 방식을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장력 볼트는 용접과 조합하여 하중을 분단시킬 수 없고 분단을 못 시키면 왜 조합을 해서 합니까? 그죠? 분담시킬 수 있고요. 자, 고장력 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경우 고장력 볼트의 전체 하중을 부담시키면 고장력 볼트만 억울하잖아요. 그죠? 각각 나눠서 분담을 시키겠죠. 분담. 그래서 3번 지문은 당연한 지문이 되고요. 자, 4번. 자, 고장력 볼트 마찰 접합에서 하중이
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는 적절한 설계 지압 강도를 갖도록 검토해야 된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2번하고 3번은 이해해서 풀 수가 있고요. 요 1번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1번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길이가 L이고요. 변형이 구속되지 않은 트러스 부재가 온도 변화 델타 T에 의해 일어나는 축방향 변화를 엡실론에 대해서 자, 식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이때 트러스 부재의 재료는 열팽창 계수 알파인 등방성 균질 재료로 온도 변화에 따라 선형 변형한다. 네. 자, 그래서 열팽창 계수긴 한데 이 알파가 선형 열팽창 계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기본 공식으로 갖고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길이의 변형률입니다. 길이가 얼마큼 변형됐냐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델타 L인데, 자, 여기서 델타 L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분의 이 델타 L을 다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L분의, 자, 뭡니까? 선형팽창 계수 알파. 자, 곱하기 전체 길이 L. 그리고 온도 변화율 델타 T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네, 이렇게 식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L 지워졌죠. 그럼 뭐만 남아? 알파 곱하기 델타 T만 남죠. 그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흐름을 갖고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요 지분을 갖고 바로 일로 대입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요. 그죠? 이거 변형식이에요. 변형식.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힘강성, 단면이 서로 다른, 자, 부재가 겹쳐 있을 때, 집중가지고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짐을 구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자, 기본적인 처짐 공식, 우리가 배웠던 배웠던 공식에다가, 우리가 힘광성이 2배가 됐을 때를 적용시켜서 문제 풀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AB 구간과 BC 구간의 단면이 상이한 캔틸레버 보에서 자, B점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자유단인 C점의 처짐은 어떻게 되겠느냐? 단 AB 구간과 BC 구간의 힘광성은 각각 EI, 그다음에 EI이며 자중을 포함한 기타 중의 영향은 무시한다라는 것이요.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답을 벌써 얘기했죠? 괜찮죠? 답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되죠? 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요 EI로. 즉, 단면이 2배가 됐을 때 이때 하중을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요런 스타일의 한 면이 고정단에 걸려있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요때의 처짐. YC는 6EI분의 자, 우리가 P의 A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EL-A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3L 있죠? 네, 3L-A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P는 뭡니까? 집중하중이 되겠죠. 집중하중이 되겠고요. 자, 요 A는 우리가 집중하중부터 고정단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집중하중에서 하중에서 고정단까지의 길이에요. 고정단까지 길이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6E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은 전체 길이입니다. L은 전체 길이에요. 전체 길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공식은 됐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집중하중 P를 어떻게 집어넣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는다? 자, 여기는 2배의 힘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하중은 상대적으로 하중이 걸리는 양태가 얼마로? 반으로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단면이 2배이기 때문에 이 집중하중을 2로 나눠서 반만 집어넣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 그죠? 2분의 P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뭐예요? 집중하중부터 고정단까지의 거리 얼마 줬어요? L로 줘줬죠? 그죠?
L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6의 2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곱하기 전체 길이 얼마입니까? L 플러스 L 2L이 됩니다. 그죠? 2L 마이너스 얼마? 자, 고정단까지 길이 L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6, 2i분의 자, 2가 넘어오니까 2 곱하기 6 해서 10이라고 합시다. 12i의 PL의 자승이 되죠. 자, 여기만 좀 정리하면 3의 6의 마이너스 L, 그죠? 5L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주면 얼마 돼요? 5의 PL 3승이 되죠. 12i,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구조역학 쪽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이 똑같은 모양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 단면이 2배가 되면, 자, 이 집중하중을 2분의 P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요것만 여러분들 캐치해 놓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을 보면 그래도 100점 중에 5점은 맞고 시험을 봐야 수업 우리가 응시료가 아깝지 않기 때문에 5점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연성이죠. 나머지 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연성이 정답입니다. 뭐 굳이 이건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등가 정적 해석법. 자, 등가정적, 그죠? 등가 정적 해석법이죠.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내진 설계에서 밑면 전단력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밑면 전단력에 대한 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수정계수, 건축물 중요도, 건축물 고유 주기, 그 다음에 유효, 자, 건물 중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것과 밑면 전단력 산정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밑면 전단력 산정. 그죠? 네. 자, 요거를 밑면 전단 산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밑면 전단력 산정이죠. 여러분들 이 식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면 전단력 산정에 우리가 밑면 전단력 V라고 보죠. 네. 자, V는 I 2분의 자, R. 자, 분의 그다음에 SD1. 자, 곱하기 중량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각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기를 달아주면요. 자, ST1은 주기 1초에 대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입니다. 주기 1초에 대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그 다음에 I2는 중요도 계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응 수정 계수. 자, 그리고 건물의 중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네, 결국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자, 반응 수정 계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즉, 이게 커지면 요거는 줄어들겠네요. 맞네요. 1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건축물 중요도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자, 요 중요도 계수가 커지면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요 자리, 요 위치에서 여러분들 요게 어디로 갑니까? 원래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커지면 어떻게 돼? 자, 밑면 전단력도 커진다. 2번이 틀렸네요. 감소가 아니고 뭐예요? 자, 증가한다죠.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고유주기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자, 고유주기. 자, 우리가 고유주기 부분은,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밑면에 고유주기, 여기 T. 여기 T가 빠졌네요. 그죠? 공식에 T. 여기 공식에 T가 하나 빠졌습니다. 분모에 T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 고유주기. 자, 고유주기 T가 하나 빠졌네요.
자, 고유주기 T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고유주기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효 건물 중량이 작을수록 밑면 전단력 감소한다. 유효 건물 중량 요것이요. 요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 요것도 같이 작아지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 자, 밑면 전단력 관련된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식 아마 공부하시면서 다 암기를 했을 겁니다. 암기를 해놓고 요거에 접근했을 때, 왜냐면 요걸 갖고 요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죠? 네. 요거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요. 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13문제. 지진 문제긴 한데 지진 문제가 쉽게 나왔죠. 그죠?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설계 지진시 큰 횡변이가 발생하도록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에 설치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하고, 그죠? 수평적으로 유연하고, 그죠? 수직적으로 강한 구조 요소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수평적으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자, 여기 지면이 있으면 지면의 수평적으로 구속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면과 이 건물 사이에 이 구속을 최소화시켜서, 자, 지진파가 딱 왔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건물이 같이 쭉쭉 흔들린다. 그리고 지진파가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게, 여기가 플로팅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파를 뭡니까? 받지 않겠다. 군대를 면제받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죠? 면지라고 하죠. 요 스타일 뭐라고 그래요? 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면지라고 얘기를 해요. 면진. 자, 그래서 자, 수직적으로 강한 구조 요소는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면진 장치가 정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 능동 질량 감쇄기, 동조 질량 감쇄기, 그 다음에 점탄성 감쇄기. 요거는 뭐냐면, 자, 지진력을 흡수 또는 감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진력 흡수하고 감쇄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진한다라고 그래요. 재진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재진구조. 자, 그래서 1, 2, 3은 재진구조에 대한 내용이고, 위에 있는 설명은 면진구조에 대한, 즉 면진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재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내진은 뭡니까? 강한 코어예요. 강한 코어. 그 다음에 건물 강성. 요걸로 갖고 지진에 버텨주는 겁니다. 그냥 강도를 높여갖고 지진파보다 더 높은 강성의 건축물로서 지진을 버텨주는 거. 자, 요건 내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번에 뭘 물어봤어요? 면진을 물어봤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도 지문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포인트가 하나 딱 잡힙니다. 여러분들. 자, 14번 문제. 자, 보통 모멘트 골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보호에 전단 철근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단 스트럽 타이 모델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일반적인 보부재다. 그리고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의 2배 이하이며, 자, D는 보의 유효 깊이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용접 2형 철망을 사용한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6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그죠? 그다음 2번 자, 부재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 철근의 간격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2분의 D 이하 또는 600mm 이하로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역시 이것도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종방형 철근을 구부려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때는 그 경사 길이의 중앙 4분의 3만이 전단 철근으로서 유용하다. 이것도 역시 가로, 중앙이라는 것도 가로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경사 스트럭과 굽힘 철근은 부재의 중간 높이에서 반력점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연장된 30도가 아니죠. 자, 30도라는 말 잘 없어요. 우리 구조에서. 자, 어떤 겁니까? 30도가 아니고 몇 선? 45도 선이죠.
그죠? 45도선과 한 번 이상 교차하도록 배치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을 또 보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교차, 이런 말들, 교차, 그 다음에 한 번, 이런 말들, 요게 이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가로 쳐놨던 거 있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될 거는 여기에 해당된 정답이 아니고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 까예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가로 쳐져 있는 것들, 요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이 문제에서 가로 한번 쳐드렸어요. 네, 1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구조 세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선단부는 지지층이 확실히 도달시켜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네, 끝에 부분을 지지층이 확실히 도달시켜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2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죽은 4개 이상. 이거는 뭐 기본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수직재에는 죽음 4개 이상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자, 또한 설계단 면적 0.25% 이상으로 하고 자, 띠철근 또는 나선철구로 보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부의 단면을 확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측면 경사가 수직면과 이루는 각이 30도를 초과할 경우 전단력에 대한 검토를 사용하도록 된다. 전단력은 우리가 전단력 뭡니까? 전단력.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서 부러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각도가 점점점 안 좋아질 때, 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30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자, 30도 이하로 할 경우에 자,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지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초과할 경우 전단력에 대한 검토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 자체 아예 전부 다 틀렸어요. 자, 이 지문은 이루는 각이 30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안 돼요. 무조건 30도 이하로만 해줘야 돼요. 이하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전단력에 대한 검토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초과라는 말은 아예 틀린 겁니다. 전단력 검토 유무를 떠나서요. 그렇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됐습니다. 초과할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30도 이하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6번 문제. 자, 강구조 H형 단면 부재에서 플랜지의 수직이며 외부에 대하여 대칭인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 플랜지와 외부에 대하여 검토한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라는 거죠. 단 한쪽의 플랜지에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다. 문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죠. 자, 우리가 한쪽에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쪽에 받는 경우, 즉 양쪽에 받는 경우 있죠. 한쪽만 받는 경우, 양쪽만 받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한쪽만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죠? 한쪽 받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쓰이죠. 외부 크리플 강도, 그 다음에 자 외부 횡자구 강도, 플랜지 국부인 강도 세 가지 쓰이고요. 자, 블록 전단 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 참에 이번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번에는 양측 플랜지를 자, 집중하중 받을 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그거 좀 정리할게요. 자, 양측의 플랜지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 집중 하중을 받는 경우입니다. 요걸 갖고 좀 정리할게요. 요때는 두 가지 봅니다. 자, 외부 국부 항복 강도, 외부 국부 항복 강도요. 항복 강도를 자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외부 압축 자굴 강도를 봐야 됩니다. 외부죠. 외부 자 압축 자굴 강도, 이 두 가지를 봐야겠죠. 외부 국부 항복 강도와 외부 압축 자굴 강도를 봐야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양쪽 플랜지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 어떤 식으로 검토해야 될 항목이 뭐냐 그래서 뭐 기억, 뭐 외부, 그 다음에 외부 국부 항목, 뭐 그다음에 니은, 외부 압축, 자극 강도하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해서 생뚱맞게 갖다 놓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맞는 걸로만 골라져 있는 거,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 특성상. 자, 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자, 기초구조 및 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두 개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는 연속 기초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합적으로 두 가지 기둥을 갖고 들어간다. 복합기둥이라고 얘기하죠. 자, 복합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집안의 최대 저항력은 집안의 허용이 아니고 최대이기 때문에 극한지지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극한지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 자, 직접 기초에 따른 기초판 또는 말뚝 기초에서 선단과 지방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뭡니까? 서로 붙어 있는 압력이기 때문에 접지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접지압이라고. 접지압. 자, 그 다음에 4번. 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합니다.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변에 하향으로, 침하 방향으로 계속 자, 작용하는 마찰력은 뭐예요? 안 좋은 마찰력이죠. 부마찰력. 맞는 내용이네요. 자, 반대로 우리가 자, 하향이 아니고 상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 정답 4번 맞는 내용이네요. 네, 안 좋은 마찰력. 4번 부마찰력입니다. 자, 18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18번 문제 난이도가 있었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학 문제는 계산 쪽에서 또는 철콘에서의 역학 문제가 되겠죠. 이 철콘이나 역학의 이제 계산 문제들은 계산 자체는 좀 복잡하지만 한 번만 알아두면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림과 같은 철콘크리트 보에서 인장을 받는 6가닥에 D25짜리 주철근이 모두 한 곳에 정착된답니다. 자, 주철근의 직선 정착끼리 산정을 위한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 지금 그 C값이죠. 그죠? 위안 C값이죠. 네, C값을 물어봤어요. C값. 자, C값을 물어봤고요. 단, D25 주철근은 최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D10 스트럽의 굽힘부 내면 반지름과 마디는 고려하지 않으며 D10, D25 철근 직경 각각 10mm, 25mm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근 간격 또는 피복 두께에 관련된 치수인 이 C값을 구할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C값은 자,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자, 1과 그다음에 2 중에 작은 값. 작은 값으로 C값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값. 첫 번째 값. 자, 우리가 스트럽이라고 하는 이 철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피복 부분하고의 간격이 얼마큼 되겠느냐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식으로 써드리면, 철근 중심으로부터, 자, 피복 단면, 즉, 피복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피복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자, 요게 1번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내용은 뭐가 되냐면, 자, 정착철근 있죠? 요것들이 정착철근이에요. 자, 그래서 정착철근의 중심간 간격, 배근 간격이죠. 그죠? 요 정착철근 간의 중심간 간격이 있습니다.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간 간격의 2분의 1. 자,
자, 이 두 가지 수치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을 뭐라고 하자? C값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철근 중심으로부터 피복 표면까지의 최소 거리. 자,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트럽 중심이니까 스트럽이 10mm짜리죠. 그러니까 10mm니까 여기 몇 mm가 돼요? 요 중간은 5mm가 될 거예요. 그죠? 5mm. 그러면 5mm 플러스 몇 mm가 됩니까? 표면까지 40mm가 되죠. 그죠? 5mm 플러스 40mm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야? 45mm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착 철근 또는 철사의 중심간 관계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전체가 우리 주어진 게 얼마 나왔습니까? 500이죠. 500. 자, 500에서 뭐까지 빼줘야 돼요? 여기까지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돼요. 여기까지 빼주고, 여기까지 빼주고, 요만큼을 빼준다는 거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그러면 요만큼 남죠. 그죠?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죠? 요만큼 나오면 여기 몇 등분돼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등분돼 있죠. 그죠? 그걸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500에서 자, 마이너스 양쪽. 자, 요게 D25니까 요만큼이 얼마야? 12.5에 12.5에 그다음에 요것도 스트럽 있죠? 스트럽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얼마야? 40이죠. 그죠? 요만큼을 양쪽에 다 빼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2에 곱하기 얼마? 12.5 플러스 그다음에 10 플러스 40을 빼준다. 그죠? 요만큼을 빼주고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5등분 했기 때문에 간격을 뽑는다. 나누기 얼마? 나누기 5를 해주죠. 그죠? 그리고 그 간격에 몇 분의 몇? 2분의 1 해줍니다. 자, 요곳에 전체에 2분의 1 나누기 2를 해주죠. 나누기 2.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7.5mm가 나와요. 그렇죠? 35mm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작아요? 2번 37.5mm가 작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C값을 구하는 방식. 자, 1번과 그 다음에 2번 중에 작은 값 갖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1번은 편하게 구했을 것이고 2번은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주철근이 6개 있기 때문에 정착철근이 6개 있기 때문에 자꾸 6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를. 그죠? 6으로 나누면 답이 끝까지 안 나오게 되죠. 그죠? 예, 요게 5등분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상당히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콘크리트 구조에서 용접 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냉간 신성 공정을 통하여 가공됨으로 연신율이 감소되어 큰 연성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딱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신율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성이 뭡니까? 줄어든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1번부터 정답이고요. 자, 2번. 인장을 받는 용접 2형 철망은 자, 정착 길이 내에 교차 철선이 없을 경우 철망 개수를 1.5가 아니고 얼마로 한다? 1.0으로 해줘야죠. 1.0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겹침 길이 사이에 교차 철선이 없는 인장을 받는 용접 2형 철망의 경우 겹침 이음은 2형 철선 겹침 길이 1.3배로 한다? 1.3배가 아니고요. 자, 겹침 이음 길이 그냥 규정으로 합니다. 네. 겹침 이음 길이, 즉 2형 철선 겹침 이음 길이대로 합니다. 그죠? 1.3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4번 뚜렷한 항복점이 없는 경우 인장 변형률은 0.002가 아니고 0.0035로 해주죠. 0.0035일 때의 응력을 항복 강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암기형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역학 부분. 자, 구조역학 부분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이건 부정정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쵸? 부정정 관련 내용. 자,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 많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똑같진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정이에요. 자, 부정정이지만 우리 어떻게 푸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관련 공식만 갖고요. 단분야, 그 다음에 중앙분야. 요것만 구별해주면 돼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및 지방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같아서 모멘트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단부 A, B와 그 다음에 중앙부 C의 모멘트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분포 하중에 대한 모멘트, 하중에 대한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하중, 자, 집중 하중이죠. 자, 집중 하중에 대한 모멘트를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단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부. 자, 단부는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MA와 MA 부분하고 그 다음에 B 부분이 똑같죠. 그죠? M 부분이 똑같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부 같은 경우 등분포 하중이 12분의 오메가 L 제곱으로 가죠.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이에요. 오메가 L 제곱. 자, 그리고 집중 하중 같은 경우는 8분의 PL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 제곱에 자, 마이너스 P가 얼마 줬습니까? 2분의 오메가 L로 지워졌죠? 8분의 2분의 오메가 L에 자, 오메가 L에 그 다음에 L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은 마이너스 28, 16분의 오메가 L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48로 해서 공통분모로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좀 하세요. 48분의 마이너스 7L, 7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여기다가 요거 씌운다고 그랬죠? 절대값 씌운다고 그랬으니까 48분의 자, 7 오메가 L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네, 절대값을 씌우면. 자, 중앙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모멘트 C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트 C 구간 같은 경우 등분포 하중이 24분의 오메가 L 제곱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은 8분의 PL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똑같죠? 그죠? 네, 똑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24 오메가 L 제곱에 플러스 8분의 자, P가 뭐 들어갔습니까? 2분의 오메가 L이죠? 그죠? 2분의 오메가 L에 L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풀어주면 24분의 오메가 L 제곱 플러스 8분의 자, 요거 8이 28, 16 되니까 16 되죠? 그죠? 16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된다. 역시 이것도 48로 여러분들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48분의 얼마입니까? 요거 48분의 5 오메가 L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다 나왔죠? 그죠? 네. 자, 요것과 요것을 갖고 진행하는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A 대 M, B 대 M, C. 답이 이렇게 A 대 M, C 대 M, B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요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MA 값 48분의 자, 7 오메가 L의 제곱 대 C 값 48분의 자, 5 오메가 L의 제곱. 자, 그리고 다시 48분의 B값 7 오메가 L의 제곱이 나오죠. 그죠? 다 없어지죠? 없어지면 자, 결국은 어떻게 나와? 7대 자, 5대 7이 나오죠. 7대 5대 7. 자, 7대 5대 7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요 숫자를 갖고 저쪽에 갖고 가면 자, 요거하고 딱 매칭되는 게 뭡니까? 1.4 대 1.0 대 1.7 되겠죠? 그죠? 1.4 대 1.0 대 1.7 이렇게 나오고 그죠? 결국은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알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부정정 구조물일 때 우리가 모멘트 값, 그죠? 요거 단부일 때와 그 다음에 중앙부일 때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비율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축직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마무리를 하고요. 5월 7일부터 입문자 과정 2020년 대비해서 건축 구조 부분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요 강의는 우리가 자,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암기할 게 제일 많은 학문이에요. 제일 많은 과목이라고요. 예, 왠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푸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KDS, 그죠? 요 KDS라고 하는 자, 디자인 스탠다드를 얼만큼 많이 암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자,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건축 구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입문자 부분에서는 자, 필수 암기 포인트. 자,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고요. 자,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에서 60점 이상을 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암기 포인트와 그와 관련된 우리가 쉽다고 하는, 즉 50, 60점까지의 내용들, 자, 기초 이론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암기 포인트, 그 다음에 기초 이론, 게다가 기초 이론 문제. 그래서 이 정도는 맞을 수 있게, 즉 괄학 이상은 맞을 수 있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규반에 들어갔을 때, 자, 기본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습득, 즉 내용의 습득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네, 저도 이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자, 건축공학을 졸업을 했지만, 자, 느낌만 건축공학이 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이죠. 95% 이상. 제가 봤을 때. 자, 저도 그랬고요. 그죠?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 대학 강의는 못 알아들어야 맛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야 또 대학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자, 무늬만 건축과, 그죠? 무늬만 건축과 학생, 그죠? 네, 건축 전공 출신, 그죠? 느낌만 있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배웠구나, 느낌만. 특히 구조는 거의 무늬만 있습니다. 무늬도 거의 희미하죠, 그죠? 네, 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공자. 이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들으려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건축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7,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으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따라가기 위한 아주 기초 토대를 마련하려면 아주 필수적인 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부분들, 네, 두 분이라고 하면 다죠, 다. 건축을 전공하는, 즉 건축직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건축직, 국가직, 건축공무원, 자, 구조 계획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했습니다. 자, 구조 얘기 아니죠. 구조 파트죠. 건축 구조죠. 자, 건축 구조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뭐다?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암기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숫자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 부분은 상대적으로 또 역학 부분은 메커니즘, 풀어내는 메커니즘을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일반 구조, 역학, 이쪽은 뭡니까? 자, 풀어내는 메커니즘과 기본 상식, 그리고 철콘과 강구조, 이쪽으로 가게 되면 KDS라고 하는 암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수업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